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내일도 이 선고 결과에 따라서 사법 리스크 무게가 달라지는 만큼 정치권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소식을 비롯해서 한 주간의 전국 이슈,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내일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증교사, 그러니까 이 거짓 진술을 하도록 이재명 대표가 종용했다, 이런 의혹인 건데 좀 사안이 복잡합니다. 먼저 우리 평론가님께서 한번 정리를 좀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시작된 건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에 이재명 지금 대표가 당시에는 변호사였는데 당시 시장 김병량 시장이 분당 파크뷰와 관련돼서 특혜를 줬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추정육식품 PD에게 검사 사칭을 도와줬다는 혐의로 대법까지 150만 원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왜 경기도지사 선거에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 가지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이게 누명을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재판이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재판이 열렸는데 여기에 증인으로 나선 김진성 씨, 즉 김병량 당시 시장의 수행비서가 이재명 시장에게 굉장히 유리한 증언을 합니다. 이것은 KBS 측과 김병량 시장 측이 공모를 해서 누명을 씌운 거다. 예. 이런 취지의 지금 그 증언을 해서 그 증언을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그 무죄가 선고되거든요. 그 후에 그런데 이 위증, 아까 그 김진성 씨가 자기가 한 말이 위증이다라고 증언을 번복을 하고 또 녹취를 공개하면서 지금 이 증언이 과연 이재명 시장이 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갖고 지금 다투는 재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지금 대표 측에서는 30분 녹취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증거가. 근데 지금 검찰이 재판정에서 맨 처음 낸 그런 증거로서 낸 그 녹취록이 짜깁기를 했다. 예. 즉 자신한테 불리한 부분만 이렇게 짜깁기를 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12번씩이나 들은 대로만 얘기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을 뿐이다라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쭉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검찰에서는 앞서 진행됐던 공직선거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었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형 수위만 두고 보면은 공직선거법보다는 이번 위증교사를 좀 더 무겁게 판단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일단 검찰은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도 징역 2년 구형을 했는데요, 최고 형량을 구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검찰이 압박한 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중형이 내려졌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이번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도 징역 3년을 구형을 했는데 역시 법정 최고형을 구형을 한 것입니다. 일종의 검찰의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두 가지 전략으로 보여지는데, 하나는 이 재판부를 최대한 압박을 해서 유죄를 끌어내겠다, 또 중형을 끌어내겠다라는 그런 전략 같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를 중범죄자로 낙인 찍기 위한 여론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역시 이제 핵심 쟁점은 증언이 과연 위증이었느냐라는 것 하나 하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위증을 이재명 대표가 교사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위증이 있었다,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위증 자체가 없었다. 왜냐하면 KBS 측하고 그리고 김병량 서장, 당시 성남시장 측이 짜가지고 자기에게 몰아붙였다라는 발언을 해달라라는 이제 그런 요구가 있었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인데, 실제로 그런 발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증이 없었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이고요. 두 번째로 자신이 이제 대화를 했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 그게 이제 4개의 녹취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30분 분량입니다. 예. 그걸 들어보면 기억에 있는 대로 그리고 또 있는 그대로 말을 해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위증을 교사를 한 고의성이 없다, 그래서 무죄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말씀드린 대로 과연 위증이 있었는지 그리고 위증 교사가 있었는지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유죄, 무죄가 판가름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뭐 다른 관점에서도 한번 정리를 해주셨는데 혹시 이제 평론가님 주변 그 법률가 분들이 또 많이 계실 텐데 네네. 이번 이 결과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좀 많이들 전망을 하던가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걸 왜 네네. 여쭤보냐면 네네. 위증교사가 공직선거법보다는 굉장히 좀 중하다 이렇게 보는 법률가들이 많은데 네네.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뭐 법률가는 아니시니까 네네, 그렇죠. 예, 주변의 여론이 어떠신지 한번 예, 여쭤보고 예. 싶습니다. 위증교사법은 지금 최근에 한 5년간의 그 위증교사로서 지금 그 피고가 된 사람들의 형량을 보면 93.8%가 모두 다 집유를 포함한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중한 범죄라고 지금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개의 법조인들은 이것을 유죄로 판단하는데 세 가지 근거를 댑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대로 말해달라가 12번이나 있었다라는 주장은 지금까지 2014년, 2022년, 2024년 저도 판례를 직접 찾아봤는데 그 판례에서 위증교사와 관련돼서 피고인들의 주장이 다 사실대로 얘기해달라라고 했을 뿐이다라는 주장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어떤 내용의 녹취록이나 혹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압박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결정적인 어떤 불리한 증거가 예. 진술서를 수정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진술서는 지금 증인이 재판부에 내야 돼요. 증인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하다라는 진술을 내야 되는데 지금 진술서를 달라고 해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래서 변호인들이 검토를 하고 진술서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나한테 유리하도록 써달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변론 요지서를 보낸다는 것. 똑같은 의미입니다. 변론 요지서가 뭐냐면 이재명 피고인이 내가 재판정에 가서 이런 식으로 변론을 하겠다라는 예. 요지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증인하고는 별개가 돼야 되거든요. 증인은 기억이 나면 기억이 나는 대로 얘기해야 되고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지금 변론의 요지를 그대로 해달라고 해요. 그걸 받아갖고 변호사가 또 만납니다. 원래는 변호사들은 피고인에게 절대 증인과 연락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위증교사의 어떤 연루가 되거든요. 연락 자체도 안 됩니다. 근데 연락을 4번씩이나 해서 그것도 대부분 30분에 거의 25분을 이재명 대표가 얘기해요. 5분만 지금 김진성 씨가 얘기하는데 다 뭐냐면 모르겠다. 그거는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모른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시면 잘 내가 인지해서 증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25분은 뭐냐면 기억을 계속 얘기해요. 이재명 대표가 그건 강요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만 얘기해달라.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한다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연결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사실대로 얘기해달라는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어떻게 판단될 것이냐라는 것을 보면 이 세 가지 진술서 수정 요구, 변론 요지서를 참고해달라,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사실을 누가 얘기하고 있느냐? 30분 동안 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이제 쟁점이 될 것인지 내일 재판부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인지 정리를 해주셨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재판장에서 어떻게 판단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끝까지 지켜봐야 될 텐데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그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좀 생각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법원에서 나오면서 이제 항소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의 그 이후 발언을 저희가 이제 보면은 뭐 사법부를 존중하고 믿는다. 사법부 전체에 대한 비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또 언급하기도 또 했습니다. 이게 어떤 배경으로 저희가 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남은 재판을 좀 의식한 발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내일 있을 위증교사 재판을 의식한 발언,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요, 지난번에 15일 있었던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재판의 결과가 좀 뜻밖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죄 또는 당선이 직이
유지가 되는 국회의원직이 유지가 되는 100만 원 벌금 미만을 예상을 했는데 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이제 중형이 내려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당황했을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1심의 결과가 2심, 3심으로까지 이어진다면은 국회의원직이 상실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재명 대표는 2027년 대선에도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충격적일 수밖에 없고요. 또 내일 있을 재판이 역시 이 중형,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진다면 예. 그래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다면 역시 또 대권에 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최대한 사법부에 대해서 낮은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맥락에서 사법부를 존중한다, 신뢰한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 그리고 당에 대해서도 의원들에 대해서도 싸잡아서 함부로 좀 비난하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라는 예. 주문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동시에 그러면서도 또 사법부의 흑역사도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뭐 조봉암 씨를 살인 판결 내려서 사형에 처한 거라든지 또는 뭐 인혁당 판결이라든지 김대중 전 대통령 내라는 뭐 사건 같은 경우에 판결을 얘기하면서 그런 잘못된 판결이 없을 거라라는 이제 주문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를 하면서도 압박을 넣는 내일 재판에 대해서 의식을 한 그런 이제 메시지라고 보여지는데 예. 지금 이제 우리 평론가님께서 세 가지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확정적인 것처럼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 위증을 했다고 스스로 자백한 김진성 씨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입니다. 그럼 이거는 고소인 측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위증을 교사할 경우에 사실 이렇게 거꾸로 올무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증을 교사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상식에 맞지 않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또 사실대로 얘기해달라 해도 이게 유죄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러면 사실대로 얘기해달라는 게 유죄라면은 그게 어떻게 지금 정당한 판결이 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 그다음에 또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분명히 사실이 맞아요. 그런데 왜 보내준다고 했냐면 이 김진석 씨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기억을 좀 떠올려봐라. 그러면 이 변론 요지를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김진석 씨가 변론 요지서에 맞춰서 얘기해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맞춰서 얘기해줄 필요는 없다. 기억대로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녹취물이 한 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4개고 30분 분량입니다. 이걸 다 분량을 이재명 대표가 SNS에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들어보십시오. 과연 이게 위증 교사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아무리 위증 교사다 아니다 또는 검찰 또는 이재명 측이 유죄다 무죄다 다퉈봤자 주장해봤자 그건 의미가 없고 예. 내일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내일 있을 그 1심 그 판결 더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되면서 또 이제 5개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굉장히 이제 본격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이 민주당의 지지율 한번 저희가 준비된 그래픽이 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그래픽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전주와 대비해서 지금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지지율에 전혀 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건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평론가님? 일단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돼버렸어요. 2년이나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적용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결집되어 있는 이 34%의 지지율은 아마도 계속되는 어떤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혹은 정체되어 있는 것도 사실상
아무리 뭐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건 없건 간에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정말 정책을 펴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혁신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이 정당에 계속 눈길을 가게 되는 것이지 반사이익을 뭐 이렇게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그 사법 리스크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건 지금 딱 정체돼 있긴 하지만 서로 어떤 균형, 적대적 어떤 공생관계가 되지만 이 당이 정말로 혁신하길 원하거든요. 변화하길 원하거든요. 국민의힘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뭔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움을 지금 보여줘야 되는데 신상품이 없이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되풀이되고 있다면 이 지지율이 계속 될 수 있을까? 중요한 건 혁신이라고 봅니다. 사법 리스크 자체는 사실 그 혁신이라는 이름 속에서 발목을 잡는 하나의 기제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당은 지금 어떠한 목소리도 용납을 안 하거든요. 그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조봉암 조봉암 진보당 당수 얘기하고 김대중 대표 얘기하고 그분들은 정치범 사상범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대장동이라든지 또는 위증교사라든지 이런 범죄 저지른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환치시킨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플러스 알파거든요. 그 플러스 알파가 어떻게 어디로 가느냐 이건 아직 지켜보고 있는 것이지 진짜 뭐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 굉장히 큰 차이로 앞서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그럼 내일 결과가 또 한번 유죄가 나오게 되면, 뭐 중형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전망하시죠? 중형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 당이 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중형이 나왔는데 이 당은 똑같이 뭐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뭐 고개 쳐들면 죽인다, 뭐 움직이면 죽인다 이런 식의 발언들을 하면 이 당이 정말 혁신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모든 그 지지율이 그냥 딱 고착화돼 있는 것이지 앞서 있다, 뒤쳐져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저희 그 갤럽 여론조사 다시 한번 주시죠. 그래픽.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한번 저희가 살펴볼 텐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는 사실 이제 민주당에게는 큰 악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반사이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1%포인트밖에 안 올랐단 말이죠. 이렇다라는 것은 국민의힘도 이게 반사이익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하신 대로 반사이익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사이익이 없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그리고 집권당에 대한 평가는 전혀 별개다. 이렇게 국민들은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뭐 중형에 나온다 할지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전면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집권당이 지금까지의 태도를 좀 자세를 바꾸지 않는다면 여전히 낮은 지지율을 면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갤럽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중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0% 전주하고 그대로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심리적 탄핵선이라고 불리는 20%에 머무르고 있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부정평가 요인 1, 2위가 그대로 반영이 됐다. 부정평가 1위 하면은 김건희 여사 문제, 그리고 2위 하면은 민생 경제를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민생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20% 선보다 더 떨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20%를 17%에 깜짝 반등했지만 이거는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 이미 지금 국민들은 등을 돌렸다. 그래서 뭔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민생 경제 부분에 대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냉정한 이런 심판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요. 한동훈 대표가 대표 취임할 때만 해도 지금 민주당에 비해서 앞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또 동률이었거든요. 지금 근데 최근에 보면은 34대 28%, 오히려 6%포인트 지금 역전됐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도 못하는데 지금 국민의힘도 못한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좀 제대로 처리 못하면 국민의힘이 제대로 나서서 처리해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검사거든요. 그런데 특별감찰관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국민의 눈높이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민생 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면 국민의힘이 좀 구체적으로 민생 경제에 대한 대안을 내놔라. 예. 근데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친윤이다, 친한이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당원 게시판 문제 가지고 서로 내부 권력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지금 민주당에 비해서 오히려 집권당의 지지율이 6%포인트나 역전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나 지금까지의 모습과 전혀 달라진 그런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예. 이런 저주한 지지율을 면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부정평가 1위 요인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그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를 한다면 28일에 재표결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지난달에 이 재표결 당시에 저희가 이제 득표 상황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 국민의힘에서 최대 4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권의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이번 재표결 이것도 한번 저희가 전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재 지금 민주당이 제안한 그 특검법이 과연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라는 게 이제 핵심일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바뀌어 왔잖아요. 이번에 민주당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봐라 지금 한동훈 대표가 주장한 대로 모든 독소 조항은 다 뺐다. 범위도 좁혔고 그다음에 추천 방식도 제3자 추천 방식이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당연히 더 많이 이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아직 이 아니라 더 독소 조항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범위가 물론 지난번까지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냥 무한대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2가지만 하죠. 그런데 이 2가지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이에요. 근데 공천 개입 의혹은 뭐냐면 이 정당이 들어가요. 이 정당에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 상대 당이 지금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그 상대 당의 모든 서버라든지 또는 모든 명단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공천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걸 전부 다 털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그것 자체가 지금 그걸 말고 도이치모터스라든지 또는 뭐 지금까지 주장해온 명품 파우치라든지 그렇게 했다면 예. 더 이탈할 수도 있는데 이건 당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 문제도 있고 또 사법부가 독립이 돼야 되는데 대법원장이 추천한 거를 언제든지 이 정당이 비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추천한 걸 비토할 수 있다 하기까지는 또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연관된 문제니까. 하지만 제3자 추천이라는 그 의도가 뭐냐면 대통령도 아니고 집권여당도 아니고 그걸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야당도 아니고 그야말로 모든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법부의 한 축이 추천한다면 그건 받아들이자 이런 취지였는데 그게 아니라 민주당이 다 알아서 하겠다. 대법원장이 하든 누가 하든 다 우리가 비토권이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진전된 게 아니다. 그리고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특검이란 건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자, 저희 뭐 당원 게시판 이야기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 계속해서 지금 커지는 그런 양상인데, 자, 관련 발언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관련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때까지는 이 문제를 일단락 지어주시는 것이 익명으로 된 당원 게시판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특정의 사람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끄집어냈는지 그것도 상당히 의혹이고요. 예. 네, 뭐 잠잠해지는가 했던 계파 갈등이 이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좀 되살아나는 그런 모습인데, 한동훈 대표가 뭐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일축했습니다만, 좀 평소 행보와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소에 한동훈답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한동훈 대표는 이제 젊은 정치인답게요, 굉장히 반응이 빠릅니다. 그리고 또 검사 출신답게 고소 고발을 바로 실행에 옮기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당원 게시판의 문제가 자신 내지는 자신의 가족들이 직접 연루된 의혹이거든요. 그렇다면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명쾌하게 해명을 해야 되는데, 평소에 한동훈 모습답지 않게 지금 2주가 지났는데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당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금 차일피일 미루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친윤에서는 뭐야 이거, 한동훈 대표 본인 또는
가족이 지금 연루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고 예.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한동훈 대표 부인을 특정을 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뭐 이 당원 게시판에 올린 이 글을 보면 일단 한동훈 명의의 글이 있고 또 네, 지금 이제 저희 한동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내라든지 또는 뭐 어머니라든지 예, 또는 예. 장인 장모 그런 이제 사람들의 글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거는 실명으로 인증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분들이 직접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단 말이에요. 또는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뭐 장해찬 씨 등은 주장하기를 댓글 부대가 있어서 제2의 드루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나는 또는 우리 가족은 여기에 전혀 관계되어 있지 않다라는 입장을 명쾌하게 밝히든가 아니면 즉각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든가. 근데 이 둘 다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뭔가 구린데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의혹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뭐 김은혜 의원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당원 게시판에 발목 잡혀서 쇄신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론가님? 일단 당원 게시판이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당원 게시판 자체가 문제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당원 게시판이 들어갔을 때 누구나 들어가서 일단 제목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다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실명 인증을 하지 않으면 전혀 볼 수도 없는 어떤 상황이 됐다는 거. 그럼 예. 게시판이라는 게 어차피 와글와글거리고 서로 좀 의견을 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의견을 또 서로 부딪힐 수도 있는 공간인데 그것 자체가 지금 사실 굉장히 닫혀 있다라는 것이 한번 지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이 당원 게시판에서 어떤 글들이 오고 갔는지 사실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으십니까? 관심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굳이 어떤 글들이 있다라고 끄집어내서 좀 굉장히 이 붐업을 시키고 있는 그런 저는 뭘까 의도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한동훈 가족이 자기 실명으로 모두 다 들어가서 대통령을 비판을 하면 그것이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실명 인증을 해서 각자 뭐 장인, 장모, 부인 이름으로 전부 다 올려갖고 어떤 실익이 있다. 그래서 여론을 주도하거나 할 수 있다. 저는 상식적으로 그게 납득이 가지 않고요. 물론 여기에 한동훈 대표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 고리를 빨리 끊지 않았다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쓴 글들은 한동훈이 아니다라는 건 다 어느 정도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의 이 일정들 속에서 전혀 이 글을 쓸 수 없는 시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건 뭐 그리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경찰이 특정한 것 같아요. 모 씨라고 특정해서 지금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예. 또 강기훈 전이 아니죠. 강기훈 행정관이 사퇴를 하게 된 것도 이 지금 게시판 문제와 관련돼서 강기훈 행정관이 상당히 많은 어떤 뭐 그런 뭐랄까 이 개입이 많이 돼 있다라는 의혹이 있자마자 뭐 사퇴설이 생기고 해서 사실 뭐 저는 빨리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가 좀 이 실기를 했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야말로 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주장하듯이 한동훈 일가가 모두 다 이렇게 나서서 했다? 그건 거의 뭐랄까 자승자박인데 과연 그렇게 했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친한계에서도 목소리를 냈는데 그 신지호 전략기획 부총장은 한동훈 죽이기의 실체가 밝혀질 거다 또 이런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뭔가 이런 메시지들이 보면은 뭐 이렇게 뭔가 계파 갈등이 계속 심화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희가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친한계에서는 이거는 한동훈 죽이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신지옥 전략기획 부총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제 전대 과정에서 있었던 김건희 여사 익심 논란에 비유하면서 이거는 제2의 익심 논란이다. 한마디로 친윤들이 지금 한동훈 대표를 제거하기 위한 공작이다라는 이제 그런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친윤계에서는
윤석열, 김건희 죽이기다 또 이렇게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럼 게시판에 어떤 글이 올라왔느냐?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굉장히 예. 좀 심각해요, 내용이. 예. 첫째, 보수 정권 역사상 이런 미친 영부인이 있었나? 두 번째, 건희는 개 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돼. 세 번째, 김건희가 대통령이고 윤석열은 아바타지? 둘 다 탈당해라.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런 게시글을 누가 했느냐? 이 부분은 명쾌하게 밝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실제로 음모론이 작용이 됐다면은 음모의 배후를 밝혀서 제가 볼 때는 사법적인 단죄를 해야 마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그래도 저는 도덕성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전혀 자기는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한동훈 대표의 이름으로 올라온 글이 161개다.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 사무처에서 밝힌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이름의 욕설 비방은 12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밝혀야죠. 만약에 한동훈 대표는 자신은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가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면 보수 지지층이 한동훈 대표를 지지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한동훈 대표는 대권 레이스에서 낙마되는 심각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법적으로 수사기관이 개입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한동훈 대표의 장래에도 더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전국 이슈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우 세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